안녕하세요.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이었던 구로공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들과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는 일상이었죠. 어두운 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다루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안전에 대한 개념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생산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위험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모두 5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야간 근무 중에 겪으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김철수 기사님, 박영희 반장님, 이민호 기술자님, 정수민 조장님, 그리고 한대수 기사님. 이분들이 각각 다른 공장에서 다른 시기에 겪으신 일들이지만 묘하게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철수 기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기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1983년부터 구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근무를 하다가 그해 여름부터 야간 교대 근무를 맡게 되었죠. 야간 수당이 좀 더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담당한 건 프레스기였습니다. 거대한 철판을 찍어서 자동차 부품 모양을 만드는 기계였죠. 한 번 작동할 때마다 쾅 하는 굉음이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힘이 워낙 강해서 손이라도 잘못 끼이면 순식간에 으스러질 만큼 위험한 기계였죠. 하지만 그해 봄에 그 프레스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현수라는 신입 직원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손목이 끼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오른팔을 잃고 말았죠. 김 씨는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순간 박 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바닥에 튄 핏자국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고는 그로부터 2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최영호라는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15년 경력의 숙련공이었죠. 그날도 야간 근무였는데 최 씨는 생산량을 늘리려고 안전장치를 일부러 해제하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새벽 2시 즈음이었습니다. 최 씨가 철판을 교체하려고 프레스기 안쪽으로 손을 넣는 순간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제해 놓았기 때문에 멈출 방법이 없었죠. 결국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체가 프레스기에 끼인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다음 교대 직원들은 며칠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도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출근한 주간 직원들의 얼굴을 보고도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공장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가 사고를 당한 프레스기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원을 끈 상태인데도 기계가 삐삐하는 소리를 낸다거나 유아포스에서 기름이 새는 일이 자주 발생했죠. 김 씨는 처음에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최 씨 사고 이후로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낮에 정비기사들이 점검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새벽 2시만 되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사고를 당한 시간과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프레스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죠. 가장 무서웠던 건 기계가 혼자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처음 그 일을 겪은 건 최 씨 사고 후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였는데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쪽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레스기가 작동하는 소리였죠.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김 씨는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프레스기는 정말로 혼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철판도 없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쾅쾅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전원 스위치는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 씨는 급히 메인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그제야 기계가 멈췄죠. 하지만 5분 후
다시 전원을 켜자마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김 씨의 표현이었습니다. 기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김 씨가 그 프레스기 근처에서 작업할 때마다 기계가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갑자기 작동하려고 한다거나 유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죠. 특히 김 씨가 안전장치를 해제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기계가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철판을 교체하려고 프레스기 안쪽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상부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전장치는 분명히 작동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다행히 김 씨가 재빠르게 손을 뺐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최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최 씨가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김 씨도 안전을 소홀히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려고 안전장치를 무시하기도 했고 신입 직원들에게 빨리빨리 하라며 압박을 주기도 했죠. 최 씨가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게 된 것도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프레스기 근처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시간만 되면 기계에서 삐삐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회사의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기계 고장은 정비팀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거절했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용기를 내서 그 프레스기를 다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무서워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판을 끼우고 작동시키려는 순간 기계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 줘.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죠.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기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서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야간 근무를 그만두었습니다. 주간으로 옮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회사에서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김 씨의 자리를 맡은 다음 야간 근무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만 되면 프레스기가 이상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김철수 기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박영희 반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1982년부터 구로공단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포장 라인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라디오와 테이프 레코더를 포장하는 부서였죠. 당시에는 수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24시간 3교대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주간 근무를 하다가 1983년 가을부터 야간 교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야간 수당이 더 나왔고 무엇보다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었죠. 포장 라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제품들이 흘러오면 포장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봉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계가 대부분 자동으로 해주지만 중간중간 사람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포장기계의 테이프 공급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테이프가 자주 걸리거나 끊어졌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목에 테이프가 감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장기계는 강력한 모터로 테이프를 당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기계에 끌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 다른 공장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죠. 박 씨가 담당한 라인에는 김순이라는 20살 여공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6개월 정도 된 신입이었죠.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 기계 다루는 데는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박 씨는 김순이에게 안전수칙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장기계 근처에서는 목걸이나 긴 머리카락을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김순이는 가끔 방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생산량 떨어뜨리면 안 돼. 박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생산량이 곧 수입이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야간 수당도 깎였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속도를 내다 보면 자연히 안전에 소홀해지기 쉬웠습니다. 김순이도 예외는 아니었죠. 1984년 2월의 어느 야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출 납기가 급해서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른 라인을 점검하러 자리를 비웠고 김순희는 혼자서 포장기계를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포장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계속 났는데 테이프 공급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김순희는 기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생산을 중단하면 반장에게 꾸중을 들을까 봐 걱정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김순희가 테이프 걸린 부분을 풀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그녀가 메고 있던 목도리 끝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강력한 모터 때문에 순식간에 목도리가 감겨 들어갔고 김순희는 기계 쪽으로 끌려갔죠. 도와주세요. 김순희의 비명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기계의 소음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제대로 듣지 못했죠. 박 씨가 뛰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순희는 포장기계에 목이 감긴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급히 기계를 멈추고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아니면 기계를 멈추고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건 김순희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김순희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딸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박 씨를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저 운명이라고 체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박 씨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원망이라도 해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조용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죠. 김순희의 장례식이 끝난 후 박 씨는 다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기계 앞에 서면 자꾸 김순희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테이프 공급 부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사고가 생생하게 기억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고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그 포장기계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순희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들렸던 바로 그 소리였죠. 기계를 점검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저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새로운 직원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기계가 좀 낡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둘러댔죠. 다른 사람들까지 무서워할까 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다른 라인을 점검하고 돌아와 보니 그 포장기계가 혼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테이프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테이프가 사람 목 모양으로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목걸이나 목도리 같은 모양이었죠. 박 씨는 급히 기계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기계가 혼자 작동하면서 테이프로 고리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야간 근무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포장 라인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 기계를 보았는데 기계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희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분명히 김순희의 모습이었죠. 하얀 작업복을 입고 긴 머리를 묶은 채로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 부분에는 포장용 테이프가 감겨 있었죠. 박 씨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다시 떠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만 잉잉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박 씨는 그 기계 근처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특히 밤 10시만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김순희가 사고를 당한 시간이었거든요. 더 무서웠던 건 김순희가 자신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박 씨는 용기를 내서 그 기계에 다가가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순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그 순간 기계에서 끼익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죠. 마치 김순희가 박 씨의 사과를 들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 온 직원이 그 기계에서 작업하던 중 목걸이가 기계에 걸려서 다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이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다른 직원이 기계를 수리하다가 테이프에 목이 감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점점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김순희가 아직도 그 기계 주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죽어야 했느냐는 원망의 메시지 말이죠. 결국 박 씨는 주간 근무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야간에 그 기계와 함께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주간에도 그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새로 온 직원이 안전수칙을 어겼을 때 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박영희 반장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민호 기술자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1981년부터 구로공단의 한 철강 가공업체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 들어갈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었죠. 당시 건설업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24시간 작업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씨는 용접 경력이 7년 정도 되는 수면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려운 작업이나 야간 작업을 맡았죠. 야간 용접은 낮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조명이 부족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스였습니다. 용접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는 물론이고 가스 용접기에서 누출되는 가스도 위험했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질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공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씨가 일하던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환풍기가 몇 개 있기는 했지만 넓은 작업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풍기 가동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가 탁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았죠. 이 씨가 담당한 구역에는 정수철이라는 중년 용접공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용접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술을 좋아해서 종종 숙취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83년 가을 큰 주문이 들어와서 연일 야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수철도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점점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 씨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정수철은 괜찮다며 계속 일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야간 수당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10월의 어느 야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작업장 한쪽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고 정수철은 반대편에서 가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환풍기는 고장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내일 아침에 수리하겠다며 그냥 작업을 계속하라고 했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작업을 마치고 정수철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수철이 용접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졸음 때문에 잠깐 누워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죠.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정수철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가스 용접기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렸고 그 가스를 마신 정수철이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이 씨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아니면 환기 상태를 더 자주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철의 장례식에는 공장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발표했죠. 환풍기 고장이나 가스 누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정수철이 죽은 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작업 중에 정수철이 쓰러진 그 용접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쿨럭, 하쿨럭. 마치 누군가가 기침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새는 소리인 줄 알고 점검을 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죠. 하지만 매일 밤 새벽 1시만 되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철이 쓰러진 시간과 정확히 같았죠. 더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점점 사람의 울음소리 같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쿨럭거리는 소리가 점점 흑흑 하는 울음소리로 변했죠. 이 씨는 처음에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다른 야간 근무자들도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 저 용접기에서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새로 온 직원이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정수철의 사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야간 근무 중에 그 용접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스 공급 밸브가 저절로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작업 후에 잠갔는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가스가 이미 상당량 누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조금 늦게 발견했다면 또는 그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시작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그날 이후로 이 씨는 그 용접기 사용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계 점검은 했으니까 안전하다며 계속 사용하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씨가 그 용접기로 작업하던 중 갑자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밸브는 열려 있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메인 가스통의 밸브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밸브를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근처에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밸브가 저절로 잠겼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직후에 환풍기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가스 공급이 계속되었다면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씨가 정수철과 같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때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혹시 정수철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느낌도 받았습니다. 정수철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이 씨는 용기를 내서 그 용접기 앞에 혼자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철 형, 저예요. 민호예요. 그 순간 용접기에서 쿨럭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죠. 형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 씨가 다시 물었을 때 이번에는 흑흑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정수철이 억울하다고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이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철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온 직원이 그 용접기로 작업하려고 했는데 환기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스 용접기에서 쿨럭쿨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은 깜짝 놀라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 상태를 점검했죠. 그리고 환풍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작업을 계속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전수칙을 무시하려고 할 때마다 그 용접기에서 경고음 같은 소리가 났죠. 이 씨는 그때마다 정수철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죠. 결국 이 씨는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환기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고 가스 누출 경고기도 설치해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거절당했지만 이 씨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 용접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수철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듯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가끔씩 새로운 직원이 안전수칙을 어기려고 할 때면 여전히 작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민호 기술자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보이네요. 김철수 기사님이 들려주신 프레스기 이야기, 박영애 반장님의 포장기계 이야기, 그리고 이민호 기술자님의 용접기 이야기. 모두 1980년대 초중반 구로공단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기계와 관련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등장합니다. 프레스기에 끼어 돌아가신 최영호 씨, 포장기계에 목이 감겨 돌아가신 김순희 씨, 그리고 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신 정수철 씨. 그리고 세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죽은 기계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혼자 작동하는 기계들,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마치 경고를 하는 듯한 기계의 움직임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모두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작업하거나 제대로 된 환기 시설 없이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다가 벌어진 일들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단순히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경고가 때로는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이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수민 조장님과 한대수 기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앞의 세 이야기보다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대수 기사님의 이야기는 듣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정수민 조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1980년부터 구로공단의 한 신발 제조 공장에서 생산관리 조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발 수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 공장도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죠. 정 씨의 담당 라인은 신발 조립 공정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신발 부품들이 흘러오면 각 구간에서 작업자들이 순서대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하루에 수천 켤레의 신발이 이 라인을 거쳐 나갔습니다. 특히 야간 라인은 주간보다 작업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나 사고의 위험도 높았죠. 정 씨는 조장으로서 작업자들을 관리하고 생산량을 체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했고 정 씨도 그 압박을 작업자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죠. 1984년 봄,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수라는 20살 청년이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빠른 작업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최군, 너무 느려. 다른 사람들 발목 잡지 말고 속도 맞춰. 정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지면 자신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최진수는 정 씨의 말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 정확하게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특히 야간 근무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조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로도 누적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야간 수당이 더 나왔기 때문에 최진수도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5월의 어느 야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출 물량이 급해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평소보다 20% 올린 상태였습니다. 정 씨도 작업자들에게 오늘은 특히 집중해서 해달라고 당부했죠. 최진수는 자신의 담당 구간에서 신발 밑창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접착제를 바르고 밑창을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일인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려워지는 작업이었죠. 새벽 12시가 넘어가면서 최진수의 동작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익숙해서 속도를 맞췄지만 최진수만 뒤처지고 있었죠. 최군, 뭐 하는 거야? 라인 전체가 밀린다고. 정 씨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실제로 최진수 때문에 뒤쪽 작업들이 밀리고 있었거든요. 최진수는 당황해서 더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급하다 보니 실수가 늘어났죠. 접착제가 엉뚱한 곳에 묻거나 밑창이 비뚤어지게 붙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안 되겠어. 다른 사람이랑 자리를 바꿔. 정 씨가 최진수를 다른 구간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자리를 지키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최진수가 떨어뜨린 접착제 용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작업복 소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강력한 모터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최진수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최진수는 균형을 잃고 기계 쪽으로 넘어졌죠. 최진수의 비명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지는 못했죠. 정 씨가 최진수의 비명을 듣고 뛰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최진수는 컨베이어 벨트 기계 부분에 끼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급히 기계를 멈추고 119에 신고했지만 최진수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죠. 그날 밤 공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를 받느라 생산이 중단되었죠. 정 씨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느라 새벽까지 경찰서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최진수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두 분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진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아이가 아닌데. 최진수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다그쳤기 때문에 최진수가 급하게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무리한 생산 속도와 안전 교육 부족도 원인이었습니다. 최진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정 씨는 다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수가 사고를 당한 그 컨베이어 벨트 구간만 보면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최진수가 죽은 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그 컨베이어 벨트 구간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기 최진수가 일하던 자리에서 자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최진수의 사고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죠. 정 씨는 그 구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죠. 다만 가끔씩 조명이 깜빡이는 것 같기도 했고 컨베이어 벨트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그 구간에 배치된 직원이 작업 중에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고장은 아니었죠. 전원은 켜져 있는데 벨트만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작업복 소매가 벨트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벨트가 계속 돌아갔다면 최진수와 같은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죠. 정 씨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최진수가 다른 사람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작업복이 기계에 걸릴 위험이 있을 때마다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반복되었죠. 더 이상한 건 그 구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구간의 컨베이어 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최진수가 사고를 당한 그 구간에서만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죠. 어느 날 밤, 정 씨는 혼자서 그 구간에 가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말이죠. 진수야, 너 여기 있는 거니? 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컨베이어 벨트가 끼익 소리를 내며 살짝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다그쳤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 씨가 사과의 말을 하자 이번에는 벨트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최진수가 정 씨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후 정 씨는 다른 느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가 단순히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씨가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벨트 위에 신발 부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업용 장갑, 안전수칙이 적힌 종이, 그리고 최진수가 쓰던 작업 모자였죠. 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최진수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속도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정 씨는 작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생산량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기로 한 것이죠. 컨베이어 벨트 속도도 적정 수준으로 낮췄고 신입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에 투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정 씨가 사고가 또 나면 더 큰 손실이라고 설득하자 받아들였죠. 그 후로는 그 구간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새로운 직원이 안전수칙을 무시하려고 할 때만 작은 경고음 같은 소리가 났을 뿐이었죠. 하지만 정 씨는 지금도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최진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인사를 건넵니다. 정수민 조장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대수 기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한 씨는 1979년부터 구로공단의 한 대형 섬유 공장에서 보일러 관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구로공단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도 대형이었죠. 보일러실은 공장 지하에 있었는데 24시간 가동되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지켜야 했습니다. 낮에는 여러 명이 교대로 일했지만 밤에는 한 명만 남아서 관리했죠. 한 씨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주로 야간 근무를 담당했습니다. 보일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죠. 1984년 가을 새로운 보일러 정비공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라는 30살 남자였는데
다른 공장에서 경력을 쌓고 온 숙련공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일은 잘했지만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정기 점검을 할 때 꼼꼼히 하기보다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강 기사, 보일러 점검은 조금 느려도 정확하게 해야 해요. 한 씨가 여러 번 당부했지만 강태호는 괜찮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었죠. 보일러실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 밸브와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태호는 그런 부분들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사고 없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식이었죠. 한 씨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가 선배 기사였고 경력도 더 많았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죠. 1985년 1월,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보일러 가동량이 평소보다 많아져서 더 자주 점검을 해야 했죠. 하지만 강태호는 여전히 대충대충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압력 안전 밸브였습니다. 이 밸브는 보일러 내부 압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압력을 빼주는 장치였는데 몇 주째 제대로 점검받지 못하고 있었죠. 한 씨는 여러 번 강태호에게 압력 밸브를 정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다음에 하자며 계속 미뤘죠. 그런데 1월의 어느 야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워서 보일러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다른 공장 보일러 고장 때문에 응급 출동을 나가야 했고 강태호 혼자 보일러실을 지키게 되었죠. 한 씨는 나가기 전에 강태호에게 당부했습니다. 압력계 꼼꼼히 봐주시고 이상하면 즉시 출력 줄여주세요. 하지만 강태호는 알겠다 하고 대답만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다른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보일러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쿵쿵 하는 진동음이 더 크고 빨라져 있었죠. 그리고 압력계 바늘이 위험 구역에 거의 다가가 있었습니다. 강 기사, 어디 있어요? 한 씨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일러실을 둘러보니 강태호가 보이지 않았죠. 한 씨는 급히 보일러 출력을 줄이고 압력을 낮췄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죠. 그런데 강태호를 찾다가 보일러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태호가 보일러 뒤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강태호는 고압증기에 의한 화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일러 압력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증기관에서 고온의 증기가 새어나왔고 그 증기를 직접 맞은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압력 안전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호가 몇 주 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난 상태였던 것이죠. 만약 한 씨가 조금 늦게 돌아왔다면 보일러가 폭발해서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강태호의 죽음이 더 큰 사고를 막은 셈이었죠. 하지만 한 씨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더 강하게 압력 밸브 점검을 요구했다면, 아니면 그날 밤 강태호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태호의 장례식 후 한 씨는 다시 보일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졌죠. 강태호가 죽은 그 자리가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보일러실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 하는 증기 소리가 평소보다 자주 났고 때로는 사람이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도 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보일러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점검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밤만 되면 다시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압력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상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가끔씩 바늘이 갑자기 위험 구역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리고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찌익 하는 증기 소리와 함께 뭔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씨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강태호가 아직도 이 보일러실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한 씨는 용기를 내서 강태호가 죽은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기사, 당신 때문에 내가 무서워 죽겠어요. 그 순간 보일러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바늘이 위험 구역까지 올라갔죠. 한 씨는 급히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증기관에서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와서 팔에 화상을 입었죠. 그때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강태호가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더욱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씨가 보일러 점검을 할 때마다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거나 증기관에서 예고 없이 증기가 분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강태호가 한 씨를 같은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져도 항상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씨는 정말 위험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보일러 압력이 갑자기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폭발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었죠. 한 씨는 필사적으로 압력을 낮추려고 했지만 밸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비상 밸브. 희미하지만 분명히 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씨는 그 말을 듣고 비상압력 방출 밸브를 찾아 작동시켰죠. 그제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강태호가 복수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지켜주려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실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경고는 때로는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씨가 점검을 소홀히 하려고 할 때마다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이나 증기 분출이 일어났죠. 어느 날 밤, 한 씨는 강태호와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강 기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때 보일러실 전체에 찌익 하는 긴 증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강태호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후, 한 씨는 강태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온 보일러, 기사가 안전점검을 대충 하려고 할 때마다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이죠. 강태호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공포스러웠죠. 결국 한 씨는 회사의 건의에서 보일러실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최신 압력 감지기와 자동 안전장치들을 설치한 것이죠. 그 후로는 보일러실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새로운 직원이 안전수칙을 무시하려고 할 때만 작은 경고음 같은 소리가 날 뿐이었죠. 하지만 한 씨는 지금도 그 보일러실에서 일할 때마다 강태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늦은 시간에 보일러실을 혼자 지킬 때면 어디선가 강태호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동료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죠. 한대수 기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5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철수 기사님의 프레스기 이야기, 박영희 반장님의 포장기계 이야기, 이민호 기술자님의 용접기 이야기, 정수민 조장님의 컨베이어 벨트 이야기, 그리고 한대수 기사님의 보일러실 이야기까지 모두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지금 들어도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5 이야기 모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때로는 공포스럽긴 했지만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기괴한 이야기였습니다.